오늘은 왜 치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써두었던 짧은 글에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덧붙여 볼까 해요. 양육자, 즉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은 어린이에게 자아를 훼손하는 상처를 입힌다. 오늘날 가장 만연해 있는 훼손은 감정적 자아 측면이죠. 인간은 여러 측면의 실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육체도 있고 감정도 있고 정신과 영혼도 있습니다. 이것을 fourbody라고 저는 명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정적 자아를 너무나 간과하죠. 가정이나 학교 교육에서 감정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양육자의 감정적 무감각은 어린이의 자아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긴다. 즉, 어린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어른들이 연결해서 느껴주지 않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큰일 날걸. 네가 야단 맞는 건 네가 틀렸기 때문이야. 이런 태도는 아이의 감정체를 경청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른 자신의 감정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거칠고 무감각한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틀렸을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받는 거예요. 누적된 상처는 어린이의 관계 감각을 훼손시킨다. 아이는 자신의 느낌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참고 억누르는 거예요. 그 대신 어른이 폭력적으로 혹은 은근히 강요하는 게 뭔가 그게 뭔지를 눈치채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어른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인정과 관심이라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른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항상 잔소리를 듣고 항상 알 수 없는 이유로 야단을 맞죠. 언제 사랑이 주어지는지, 언제 방치되는지, 매를 맞고 욕을 듣는지 아이는 내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의 요구는 도달 불가능, 성취 불가능의 목표가 되겠죠? 아이의 머리는 한시도 쉴 수 없고 한시도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만성 불안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 표현이 허용되지 않고 부모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는 몸이 아프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반대로 아주 착한 행동,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그나마 부모의 관심 에너지를 끌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난스러운 말썽쟁이도 반대로 있는 듯 없는 듯 부모 손 안 타고 저절로 크는 것 같은 아이도 그 내면의 이유는 똑같아요. 정서적 공허감입니다. 정서적 불안정은 성인기의 관계 무능력으로 나타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심리 패턴과 행동 패턴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옛사람들이 알려주셨죠. 이미 3살 버릇 80까지라거나 사람 바꿔 쓰지 못한다 혹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말들은 아마도 만 3세 이전의 양육 과정에서 핵심 패턴이 형성된 다음 성인기에 반복 재생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반복 재생,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의 기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반복적으로 억눌리다가 폭발합니다. 이 폭발하는 감정이 외부로 향하면 분노고 나의 내부를 치는 게 우울증이죠.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오래 반복되는 것을 편집증 혹은 강박관념이라고 하죠. 나 자신과 외부에 대해서 심한 불신 상태고요. 패러노이아 상태에 접어드는 겁니다. 관계의 무능은 성공과 성취의 최대 약점이 된다. 인간관계 기술이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직관계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포기하거나 화를 내는 수동 공격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패시브 어그레시브 타입이 커리어 관리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치유 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늘 좌불안석이고 내가 어딘지 모자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느낌에 눈치를 보고 남 비위를 맞추려 하는 거죠. 피플 플리징 할 가능성,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거나 그래서 결국 때려치우거나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경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계의 무능은 결국 풍요의 걸림돌이 된다. 경력과 인간관계가 풍요 창조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나이 들수록 관계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재정상의 취약성이나 생존 불안이 계속되는 거죠. 관계 강박이 심리적 스트레스, 건강의 취약성을 초래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거리 중 하나는 아마 인간관계일 겁니다. 생각과 에너지가 부정적인 악순환을 오래 계속하니까 에너지가 고갈되어 급기야 육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겠죠?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암의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특히 생물학자들은 DNA 구조 중에서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사람의 생각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밝혀내었어요. 치유는 이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며 회복하는 것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패턴들이 다시 반복되고 문제가 또다시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증폭되고요. 치유는 상처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자아 감각을 복원하는 것이다.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 존재의 고고학자와 같아요. 나의 본래 모습이라는 보물,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 어디에 어떻게 언제 왜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그것들을 덮고 있는 흙과 쓰레기와 바위덩이를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정성껏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겁니다. 밝은 햇살 아래 말이에요. 치유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존재의 보다 근원적인 본질,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치유는 매우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한 개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작업일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지요. 모든 선생, 힐러, 치유법, 수행법은 전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해요. 영혼의 고고학자인 우리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는 존재로구나. 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깨우치는구나. 이게 나의 개성이고 힘이고 능력이구나. 그 깨우침이 나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치유는 유능하고 풍요롭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어라, 내가 평화롭네. 관계의 기술이 나날이 유능해지네. 어찌 이리 모든 일이 쉽게
우연처럼 동시성으로 펼쳐진단 말인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험과 자원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왔구나. 지금도 주어지네. 앞으로도 주어지겠구나. 생존 불안이 사라지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치유하면 유능해지는겨. 또 만나요. 안녕.